네, 국정쇄신과 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31일부터 단식을 이어오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된 가운데 검찰이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단식을 이어오던 이재명 대표 건강 악화로 오늘 아침에 병원에 이송이 됐고요. 탈수 등의 증상으로 의식을 거의 잃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식 시작부터 또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여쭤볼 텐데요. 오늘은 최 교수께 먼저 질문드리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병원에 후송이 됐어요. 이제 어제 오늘 버티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벌써 단식이 19일째 이렇게 지속이 됐고. 근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치가 점점 이제 양극화로 치닫고 있고 제1야당 대표의 단식까지 이루어질 정도예요. 앞으로 이제 이 상황이 여러 가지로 전개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단식이 중단이 됐는데 지금 이제 또 걱정은 일각의 우려긴 합니다만 병원에 가서 또 단식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하더라고요. 예. 일부에서.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단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명분 그리고 단식이 무엇을 얻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점검이 민주당 차원에서 있을 건데 이번에 이 단식을 보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본인이 요구했던 이제 뭐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라든지 뭐 폭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항의 뜻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의 사법적인 문제도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너무 이에 대해서 뭐 나중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단식 중단을 요청하긴 했습니다만 한 번쯤 현장에 찾아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제 여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단식의 명분도 없고 본인의 문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냐 이른바 이제 방탄 단식이라는 이제 이런 뭐 비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치라는 게 상대가 있는 건데 한 번쯤은 현장에 찾아가서 정치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예.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그리고 언어 자체도 너무 좀 조롱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게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제 단식이 중단이 됐으니까 복귀를 할 텐데 이제 검찰이 영장을 또 청구했잖아요.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예. 오늘 바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어요. 이제 그리고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이제 뭐 제출을 하는 상태니까 이대로 과연 한국 정치가 어디로 갈 것인가 도저히 뭐 어떤 출구가 안 보여요. 예. 양대 정당이 말이죠. 내년 총선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양대 정당에서 나오는 언어들은 점점 거칠어질 것이 명약관화하고 이런 상황이 참 걱정스럽다라고 총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19일째 단식 이어가던 시점에서 병원으로 이송이 된 거거든요. 지금까지의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죠. 일단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기 때문에 제일 먼저 빨리 건강을 되찾고 그리고 일상으로 이제 돌아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단식이라는 거는 이제 정치인이 갖고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단식에서 처음 이제 우려했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출구가 보이기 어려운 단식일 거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었잖아요. 첫 번째가 뭐 대통령의 사죄, 그 두 번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면적인 국정 쇄신인데 이것을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역대 정치권 단식과 비교해 봤을 때 그때는 뭐 이제 왜 단식을 하느냐 할 때 명쾌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2003년도 11월에 최병렬 대표가 단식을 할 때 특검과 관련된 거라든지요. 아니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을 했을 때도 지방자치 전면 실시라든지 뭐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럴 때 드루킹 특검을 받아들여 이렇게 좀 구체적이었었는데 세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하나하나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건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단식이었기 때문에 아마 출구를 찾기 힘들 것이다라는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 건강 악화로 잠시 중단된 거라고 보는데요. 물론 이제 다시 단식장으로 돌아올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김성태 원내대표가 똑같이 단식을 하다가
결국 성모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다시 돌아온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킨 적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뭐 질문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없어요. 정치 실종이다. 그러니까 정치가 없는 거예요. 정치란 거는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치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두 번째, 민생이 없어요. 지금 얼마나 우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국민들은 포함해서 어려운데 민생에 대한 대처, 대안들 가지고 치열하게 정책 경쟁을 하는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볼 땐 국민이 없다. 오로지 여야 정당들은 자기네 파당적 이익만을 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자 정치도 없고 민생도 없고 국민도 없다 보니까 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해서 단식 투쟁을 했어도 왜 단식 투쟁을 했는지 또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어오는 것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야 모두 지금 이제 정기국회 중 아닌가요? 가장 중요한 정기국회에서 이렇게 단식 투쟁으로 모든 것을 허송한다고 한다면 다시 얘기해서 국민들 민생 이런 걸 어떻게 챙길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제 민생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현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입장을 밝혔는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이송된 이후에 물론 이제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그리고 이제는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을 논의해달라 이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함께 이번 단식의 정기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이런 평가도 내놓았거든요. 이런 반응은 어떻게 보이세요? 그렇죠. 뭐 총선 전에는 실은 정기국회는 야당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이 이제 국감을 통해서 정부의 실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야당이 특히 이제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기 때문에 앞으로 야당이 어떠한 법안을 만들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산을 꼼꼼히 챙겨서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국민 속의 예산을 만들게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과거 역대 총선 전에 정기국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 이제 그런 것 같지는 정부에 대한 또 야당이 여당에 대한 전면 투쟁 선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기국회가 갖고 있는 고유한 예산 국회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결국 국감을 통해서 뭐 제가 볼 때 한 3주간 아주 극도의 대결적 그런 양극단의 정치가 또 국민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이걸 지혜롭게 풀 수 있느냐는 문제는 결국은 정치의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갈등과 대립과 그리고 분열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이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여야 모두 이 강성 지지층을 위한 정치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도 외연을 확대하고 무당층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이념적 성향이 강하지 않은 2030 MZ 세대를 위한 그런 정치보다는 아주 뭐 팬덤이라든지 강성 지지층만을 의식한 이런 정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극단과 배제의 정치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면 우려스럽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다소 또 우려스럽고 회의적인 시각에서 이제 바라봐 주신 것 같은데 여야 대표회담을 한번 해보자. 이게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 최근 거듭 꺼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 병원에 이송된 시점에서 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이 대표가 좀 건강이 회복이 나면 받아들일 여지가 있을지 또 그리고 단식장으로 좀 복귀할 것인가 뭐 행보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두 분이 간간히 해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자세히 여쭤볼게요. 일단은 병원에서 이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진 않았다라고 언급을 하긴 했거든요. 앞으로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단식을 또 하는 거는 명분 진짜 없을 것 같아요. 과거에 뭐 이제 단식장에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이해는 많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어떤 그 본인이 상당히 그 극한적인 자기 목숨을 담보로 단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이 약하다라는 그 지적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다시 단식을 한다. 그리고 지금 정치가 이렇게 어떤 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단식이 지금 19일째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또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또 목표를 어느 정도는 달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뭐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지지층의 응집은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시 또 단식을 한다라는 거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치를 정치로 풀어야죠. 김 교수님 말씀. 저도 마찬가지고 국회가 열리고 있는 마당에 제1야당 대표가 또다시 단식장에 복귀한다. 병원에서 다시 단식 이어간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가능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그 가능성이 생각하세요?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옳고 예. 그름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네, 것이고 네.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근데 우리 네. 정치가 하도 뭐 불가측성이 많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말씀 한번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지금 이제 여야 대표 회담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예.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과 만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 보여요. 지금 그동안에 쭉 경로 의존성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이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통령실의 판단이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야 대표의 회동, 김기현 대표가 만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응해야 된다고 봐요. 일단 대화에는 응해야 됩니다. 야당 대표가 여당 대표한테 만나자고 만나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여당 대표가 또 야당 대표에게 봅시다. 그럼 만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만나야지 뭐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예. 물론 그게 의제가 조율이 안 되고 뭐 서로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세비 받으면서 정기국회 열렸는데 예상국회인데 계속 무슨 서울 양평 고속도로 뭐 저기 홍범도 흉상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뭐 외압 의혹 뭐 이런 거 항명 의혹 이런 거 가지고 언제까지 정치적 쟁점을 할 거예요. 민생은 민생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법률도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이고 예. 예산도 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만나서 정쟁을 쌓을 부분 따로 남겨두고 가로치고 말이죠. 가로치고 남겨두고 여야가 또 합의할 수 있는 부분 합의하고 이렇게 좀 정리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난삽하게 산만하게 이렇게 뭐 아니 뭐 우리 이제 앵커께서도 친구도 만나고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볼 거 아니에요. 정치 프로 안 본다는 거 아닙니까? 짜증나서. 그걸 왜 못 들어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탐닉, 정치 이기주의, 공천, 국회의원 뺐지 그런 걸로 위한 정치로 전락했어요 한국 정치가. 정치라는 것은 왜 존재합니까? 국민들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 너무 원론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원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항상. 근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겠냐고. 일단 만나라 이거 일단. 대표가 만나자고 얘기했으면 여당 대표가 만나자고 했으면 이재명 대표도 일단 건강 회복하고 예. 영장 청구는 별개 문제고요. 사법적 문제니까. 자꾸만 사법과 정치가 막 엉클어져 있기 때문에 복잡해지는데 그건 놔두더라도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죠. 정치인들끼리. 예. 뭔가 통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치는 정치대로 또 사법적인 문제는 사법적인 문제대로 좀 따로 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사법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를 했습니다. 해당 상황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번 먼저 여쭤보죠. 백현동 특혜 의혹과 그 대북 송금 관련돼서 영장 청구할 것이다라는 거는 뭐 다 이미 알려져 있었던 부분인데요. 다만 이제 언제 할 거냐라는 게 관심이었었는데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정기국회에서의 본회의 9월달 본회의가 21일과 25일 날 개최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늘이 18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단 이제 본회의에 보고되고 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투표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21일 아니면 25일이라는 그 본회의에 마치려고 한다면 오늘 청구를 할 수밖에 없던 그런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정치적인 거와 사법적인 거는 이제 별개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단하고 일단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 속에서 영장을 청구를 한 거가 과연 어떠한 파장이 있을 건가 한번 고민을 좀 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영장 청구할 때 또는 이제 뭐 우리가 구속 심사 청구와 관련돼서 크게 세 가지를 보잖아요. 뭐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예. 증거 인멸이라든지 도주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하여튼 간에 뭐 검찰은 분명히 정적인 거와 사법적인 거는 이제 분리했다 한다 하더라도 예. 제가 보는 관심은 크게 두 가지예요. 지금 중단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회복돼서 단식장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좀 봐요. 가능성이 있다. 네, 왜냐하면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얻은 거는 가장 큰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당내 결집.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뭐 많은 분들이 단식장에 와서 위로도 하고 그리고 투쟁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하겠다는 걸 했기 때문에 그거는 가장 큰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이외에 다른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보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대통령을 포함해서 뭐 지금 전면적인 쇄신을 얘기했지만 지금 뭐 장관도 3명이나 지금 바꾼 상태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단식이라는 거는 항상 그 정치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는 시기와 명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기국회 내에서 또다시 단식을 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그러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 예. 명분은 이번에는 뭐 단식이 결국 건강 악화로 됐다 하지만 계속해서 됐을 경우에는 그 어떤 명분으로 또 이 단식이 중단된 출구 전략이 전혀 없다. 그런 면에서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여야가 꼭 이재명 당대표하고 김기현 당대표가 만나서 문제를 풀어야만 하는가. 원내대표는 왜 못 만나죠? 지금 정기국회 중이잖아요. 예. 지금 가장 우리 큰 현안이 뭐냐.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많이 지금 쌓여 있거든요. 우리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정기국회는 결국은 의회 시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내대표가 만나서 몇 번이라도 만나서 단식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풀을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지. 원내대표들이 전부 다 당대표만 쳐다보고 당대표들이 만나서 뭐를 하겠다는 거죠? 그 당대표가 만나서 격언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의 과정인데 나는 그래서 원내대표끼리 빨리 소속히 만나라. 그런 저는 주문을 좀 하고 싶고 예.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된 다음에는 뭐 나름대로 다른 정치적인 모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국회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존재 그리고 역할 기능과 관련돼서도 전혀 의원들을 포함해서 당 지도부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가 좀 제대로 돌아가줘야 한다. 이제 사법적 문제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워낙 이제 좀 결부가 돼 있다 보니 꼭 당대표가 아니더라도 원내대표끼리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다시 좀 사법적 이야기로 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 뭐 시기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앞서 이제 이번 단식의 소득이라고 했을 때 당내 결집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번에 병원에 긴급 이송된 상황에서 또 영장 청구가 이루어지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당내의 어떤 분위기, 나아가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복잡하게 말씀하시니까 헷갈립니다. 근데 예, 전 사실 영장 청구 오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가요? 아무리 그래도 예, 사법과 정치가 별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송된 날인데 오늘 영장을 청구한다. 그건 사실 검찰 수도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 변수로 예측이 꼽히긴 틀렸어요. 했습니다. 예. 제가 어제 생각하기에 어제 현재 제가 오늘이나 내일,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 정도 단식이 중단될 거다라고 제가 좀 예측을 했어요, 혼자. 근데 그건 뭐 맞았고, 뭐 맞고 틀리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영장 청구는 오늘 안 할 거다. 우리 이제 그 뭡니까 본회의 날짜가 있으니까 예. 검찰로서도 이제 그 계산을 할 수밖에 없죠. 체포동의안이 이제 법원으로 가서 영장이 법원으로 가서 법원에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다가 제출해야 되니까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본회의가 예. 항상 열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사실 오늘 하거나 내일 하거나 뭐 큰 차이는 없다 하더라도 오늘 저는 영장 청구 안 할 줄 알았는데 이선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후송된 다음에 바로 영장을 청구했어요. 뭐 영장 청구에 어차피 기정사실화가 돼 있었던 건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제 체포동의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와서 예.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표를 던질 것이냐 가결표를 던질 것이냐. 결국 민주당 의원 수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가결 이제 체포 여부가. 전 그래서 이 부분을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전 가결보다는 부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민주당이. 예. 지금 아무튼 당내 결집을 이뤄낸 건 사실이에요. 지금 비명계 의원들이 그래도 가결 쪽으로 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높았습니다만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6월달 대표 연설 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긴 했는데 이게 단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19일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게 비명계 의원들이 이거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이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단식이라는 그 극한 투쟁의 하나의 효과인 거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그러면 불체포 특권이 또 이제 발동이 돼가지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그럼 다시 영장을 또 청구할 거냐? 청구 또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요.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본회의가 열리기가 어려웁니다. 그 이제 국정감사가 열리고 또 예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12월 9일까지라 하더라도 본회의가 예. 정기국회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검찰로서는 그냥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튼 지금 이 정치권의 이 여러 가지 쟁점들이 그냥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묵힌 채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내년 총선을 맞이하는 이런 상황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지금 여야가 이 고리를 끊을 리더십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질 않아. 민주당의 원로들이 나선다 한들 그분들이 무슨 현직이 아니니까 어렵고 또 이쪽에 국민의힘의 보수의 또 원로들이 나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대통령이 과감하게 이 어떤 이니셔티브를 줘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현재 정부가 그럴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말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좀 네. 답답한 상황이에요. 체포동의안 표결 일단 뭐 가결보단 부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뭐 가결이든 부결이든 간에 국민들이 보는 시점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1야당 대표가 국민을 향해서 특히 또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입장 표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나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불체포 특권 또 포기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네.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을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읍소를 해야죠. 만약에 그걸 안 한다고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부결이 됐다. 아니면 가결이 됐다. 그건 그 이후에 이제 문제라고 보지만 여하튼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국민에게 약속한 거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근데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만약에 부결이 되면 다 거짓말 정당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단식은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일단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오면은 분명하게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약속한 걸 지켜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다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히 요청했는데 부결됐다. 그런 경우는 훨씬 더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하기가 편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표결에 임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오는 결과는 제가 볼 때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좀 보고요. 예. 또 만약에 그 표명을 하지 않으면 압박을 할 겁니다. 비명계에서. 표명을 하라고 얘기를 할 정도 있고. 또 하나. 비명계가 최근에 이제 단식 시작한 이후에 좀 예전처럼 강하게 입장 표명은 못 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뭐 체포 동의안이 결국 국회에 왔을 때 그 단식과 이거를 결구시키는 순간 그런 명분이 약화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를 본인도 스스로가 이거는 방탄 단식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분명하게 입장 표명을 저는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도 없이 그냥 대충 이걸 넘어가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이후에 민주당이 정기국회에 더 나가서 총선에 임하는 그런 전략이라든지 더 나가서 국정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과연 생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대두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죠?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끝까지 가겠다라는 시그널이랑 똑같다. 그럼 그 이후에 결국 민주당은 굉장한 내분의 계파 갈등으로 결국은 치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걸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부결이냐 가결이냐가 아니고 예.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자기가 국민에게 약속한 거를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국민들은 분명히 보고 있다. 예. 이런 거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라고 이제 읍소를 할 만큼 좀 강하게 의견 피력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저도 그렇게 여쭤보죠. 생각해요. 저도 그 그렇습니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다른 예. 곳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 본인이 한 얘기가 있으니까 국회에서 대표 연설 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국민들에게. 근데 지금 불체포 특권 이 문제가 다시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영장이 청구됐으니까. 지난 2월에 한번 부결됐잖아요. 부결이 한번 됐었죠. 벌써 예. 그런 적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불체포 특권은 일단 이게 헌법상의 권한이긴 합니다만 국회의원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이게 특권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다만 특권이라고 물론 명시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여야를 떠나서 일반 국민들의 공감대도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이고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대표가 얘기해야죠. 당내는 지금 이게 아주 애매한 상태예요. 지금 단식 이런 상황에서 비명계가 가결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이거 부결한다고 국민들의 여론은 또 나빠질 겁니다. 아마 단식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당대표가 이럴 땐 얘기를 해야죠. 자신이 얘기한 게 있으니까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얘기인데
가결을 해 주십시오. 물론 국회의원들 본인이 다 헌법기관이니까 각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표를 던지겠습니다만 예. 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만은 제 뜻을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깔끔합니까? 영장 기각될 가능성도 높아요. 제가 볼 때 전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영장 당연히 기각되겠죠. 증거인멸 뭐 우려 없을 수 있고 있을 수 있고 제가 도주 우려는 거의 없어요. 거의 제로라고요.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은 보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안은 중대하죠 물론. 그다음에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발부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오로지 그야말로 법원의 판단입니다. 국회에서는 일단 당대표 본인이 내 문제니 다른 문제 같으면 당대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문제잖아요. 그럼 이번엔 좀 가결해 주시오. 내가 가서 당당하게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원에 가서 영장 심사 받겠다. 예. 형사사건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당대표의 그 단식의 명분이 쓸 수 있죠.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거는요. 예. 일반 국민들이 생각을 할 때 저는 언론도 그렇게 쓰고 있지만 이게 체포동의안이란 말을 쓰니까 마치 체포를 하는 것처럼 좀 돼 있잖아요. 난 이 용어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체포동의안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내용을 따져보면은 영장실질심사 출석 요구권이죠. 그 통과가 되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거고 예. 그리고 기각이 되면 참석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체포동의하니까 야당 대표를 체포한다는 게 말이 돼 이런 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영장실질심사 출석 요구권이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간다면 저는 왜 100% 이거를 분명하게 되냐고 보냐면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검찰 조사받고 와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증거가 단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본인도 빨리 그런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죠. 그래야지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보니까 증거도 하나도 없고 나는 네. 증거인멸도 없고 결국 도주인멸도 없기 때문에 제가 영장실질심사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입장을 얘기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그게 정상적이죠. 검찰 조사 받고 나서는 증거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놓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논리나 그동안 얘기했던 약속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부정하게 자기 부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표 취임 1년 동안 보면은 민주당의 여러 가지 지지도라든지 아니면 호감도라든지 이런 게 기대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게 좀 체포동의나 가결이냐 부결의 문제가 저는 아니고 더 네.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고리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다뤄봤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민주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봤을 때 오늘 교섭단체 연설에서 박강훈 원내대표가 이제 연설을 쭉 했습니다. 그 내용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셨는지 어떤 부분 주목하셨는지 박강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예. 민주당은 이제 뭐 최고조로 이제 그 전선을 높이고 있는 거죠. 대치가 가팔라지는 건데 뭐 그 당연한 수순 아니겠어요. 지금 뭐 당 대표가 이제 단식하다 후송됐고 영장은 청구됐고 그럼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뭐 더 온건한 얘기 할 수가 없죠. 지금 지난 주말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하겠다고 결의했었고, 예. 그다음 내각 총사퇴 결의했었잖아요. 그대로 갈 겁니다 아마. 근데 내각 총사퇴라는 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장관 3명이 이제 개각하는 거고 말이죠. 그래서 국무총리 해임 건의 문제는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무총리 해임 건의라는 거는 대통령 탄핵의 바로 밑에 정도의 수위에 버금가는 그런 굉장히 아주 수준이 높은 그러한 정부 견제거든요. 예. 그런데 이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죠. 민주당 의석이 과반이 넘으니까. 과거에 통과된 사례가 있었나요? 있었죠. 그리고 대개 이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같은 게 통과되면은 대통령 받아들이는 게 원래 맞는데 꼭 안 받아들여도 돼요. 이거는 꼭 구속력 있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고요. 이제 그게 눈에 띄는 겁니다. 오늘 박강원 원내대표의 그 대표 연설에서. 근데 이게 점점 대치 국면으로 가는 아무런 대안이 나오지 않아요. 접점이 나오지 않는 대안들이라고 이게. 아마 이제 그 민주당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무슨 여당이 받아들인다고 생각 안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접점의 가능성을 보고서 여야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안 될 걸 알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야당 원내대표 내일 또 국내임 이제 그 대표 연설이 있잖아요. 또 굉장히 강한 게 나올 거라고요. 강대강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정말로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 한 저는 이 난관은 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 주목하셨는지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글쎄요. 지금 뭐 야당 원내대표가 정부를 향해서 맹폭을 휘두른 것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정말 정기국회에서의
교섭단체 연설이라고 하면은 최소한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번 정기국회 때 예산 심사와 관련돼서 우리 민주당은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민 속의 예산 편성에 관련된 것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두 번째 다른 거는 몰라도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치러야 될 민생 법안에 대해서 우리 야당이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마지막 세 번째 너무 진짜 화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안보 상태가 어떻게 돼 있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푸틴 만나서 북러 회담이라 해서 얼마나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인데 위협이라고 생각 한마디도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풀어가자는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 국회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 없이 전부 다 무슨 뭐 야당 대표가 절박한 상황에 단식했는데 체포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하는 게 말이 되냐를 포함하고 그리고 뭐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 이렇게 추상적이고 공고한 거를 가지고 원내대표 연설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정치 투쟁 선언이랑 마찬가지죠. 110석에 가까운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원내대표 연설이라고 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그리고 야당으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거의 8, 90%를 차지해야죠. 그리고 나머지 10%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90%는 정부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더 나가서 공격만 하고 있지. 그러면서 좀 안타깝고 그럼 뭐 언론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지적할 건 지적하겠지만 저는 뭐 내일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설은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받겠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양극단의 정치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국민들은 너무너무 지금 피곤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런 일을 하도 많이 하니까 뭐 나중에 하도 들으면 이게 면역이 되니까 별로 의미도 없이 들릴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뭔가 좀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나. 전 시민사회 차원에서. 언제까지 정치권이 이걸 맡겨놓느냐고요. 권력은 그들이 가지고 있고 입법권도 그들이 가지고 있고 아무런 우리 국민들은 뭐 요새 SNS 발달했다 해봐야 결국은 권력은 정치 파워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고 내년 총선까지 아직도 모르는데 이대로 갑니까? 저도 참 답답한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답답한 생각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데 뭔가 국민들의 정치 에너지가 발동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동안 우리 국민의 정치 에너지가 상당히 위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 두 분이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누시면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정치가 없다. 에 대한 굉장히 속상한 마음 그리고 걱정되는 마음을 피력해 주셨고 그 과정에서 뭐 원내대표 회담이라든지 또는 또 다른 기구가 탄생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아이디어도 모아 주셨는데 아무쪼록 좀 대화 소통의 국회가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면서 저희 주제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는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통계 조작 의혹이 있었다라는 부분 여야 공방이 계속해서 오고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반박을 하는 글을 실제로 올리기도 했는데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뭐 고용과 관련돼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을 공유를 했는데요. 부동산 통계 조작에 대해서는 왜 얘기는 안 하시죠?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이제 부동산 통계 조작, 이 통계라는 거는 정책 설계의 기초예요. 그리고 정책 평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정책 통계를 조작을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잘못된 정책을 피고 그 잘못된 정책을 보고 국민들이 행동을 하면서 피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부동산 값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안정적이다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그 통계를 믿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당시에 영끌 해가지고 막 집도 사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은 이 통계는 정말 정확하게 있고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나왔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오죽하면 부동산원의 노조들이 정부에다가 이걸 좀 고쳐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청와대 포함해서 국토부 조직적으로 이 통계 조작과 통계청까지 했다는 얘기는 저는 또다시 한번 야 이거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정부구나. 그런 면에서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기가 얘기한 취임사에 맞아요. 어떻게 통계 조작을 하는 정부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민이 어리석지 않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실정을 통계 조작을 통해서 만약에 이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바꿨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왜 5년 만에 민주당이 정권이 교체됐는지에 대한 반성을 하지도 않고 공격만 하고 있는데 차분하게 한번 이 정부가 지난 정부가 갖고 있던 무능과 위선 그리고 무책임과 거짓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저는 국가 통계 조작에 만약에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다고 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으면서 뭐 고용노동에 관련된 거를 SNS에 올리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이건 너무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 정권 때 집값이 많이 올랐죠. 집값이 올랐던 것뿐만이 아니라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어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집값은 굉장히 상승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의 집값은 그렇지 않으니까 더 벌어졌단 말이죠. 되게 그렇게 정서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통계는 그렇게 안 나왔다고요. 어쨌든 간에. 통계가 조작되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아직 감사원의 조작인지 그야말로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통계를 지금 지난 정부가 조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단정은 못 하겠는데 최소한도 집값에 관련돼 가지고는 저는 뭐 부동산에 관련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우리가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것과 상당히 체감하는 것과 많이 달랐다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통계 조작이라는 게 없어요. 통계학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표본을 어떻게 추출한다든지 어떤 기법을 사용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걸 조작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법을 동원한 것으로 봐야 되는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피부로 느낄 때 부동산이 많이 오르고 가격이 굉장히 벌어졌는데 그렇지 않으로 자꾸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조사해 볼 필요는 있는데 단지 예.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예. 과거 정권에 이런 것도 전부 끄집어내지 말아달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사람이 잘못이 있으면 물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고쳐 나가야 되지만 모든 걸 다 완전히 깡그리 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수사가 너무 심해지면서 양극화도 벌어졌다고 해요. 정치 양극화. 예. 같은 맥락 아니냐. 그래서 그걸 같이 좀 예. 정교하게 봐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죠. 오늘 이 시간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